조선의 밤은 깊고도 적막해야 하건만 오늘 밤 세자궁의 담벼락은 그 어느 때보다 위태로운 긴장감에 휩싸여 있습니다. 달빛조차 구름 뒤로 숨어버린 한밤중인데 세자, 이제는 자신의 신분을 증명하는 옥저를 품에 갈무리한 채 궐 밖을 향해 몸을 날립니다. 발끝에 닿는 기와 한 장의 떨림조차 숨을 죽이게 만드는 이 고요함 속에서 그는 오직 한 여인의 얼굴만을 간절하게 떠올립니다. 어리라고 불리는 전직 관리 곽선의 첩이라는 금기된 꼬리표는 그에게 오히려 타오르는 불씨가 될 뿐입니다. 담을 넘는 순간 세자의 의복 소매가 거친 벽면에 쓸려북 소리를 내며 찢어지지만 그는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왕실의 법도와 성리학의 엄격한 가르침이 숨막히게 조여오는 궁궐은 그에게 거대한 감옥일 뿐이며 이 담장을 넘는 행위는 단순한 일탈을 넘어선 주권에 대한 반항입니다. 세자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어둠이 짙게 깔린 도성의 골목길을 향해 거침없이 내달리기 시작합니다. 한때 다른 남자의 여자였던 이를 가슴에 품는다는 것은 일국의 세자가 대신의 첩을 탐한다는 사실이 알려질 경우 닥쳐올 폭풍을 생각하면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목을 죄어오는 가래의 절차와 끝도 없이 이어지는 서연의 강독 소리보다 그를 더 미치게 만드는 것은 자신의 심장을 뛰게 만드는 생생한 욕망의 부재였습니다. 어리를 처음 보았던 그날의 곽선의 집, 담장 너머로 흘러나오던 그녀의 가녀린 흐느낌과 뒤섞인 고혹적인 향취는 양령의 머릿속을 온통 헤집어 놓았습니다. 그는 임금의 아들이기 이전에 뜨거운 피가 흐르는 사내였던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마주한 그녀의 눈동자는 공포와 설렘이 뒤섞여 파들거리고 있었고 양령은 그 떨림을 자신의 손바닥으로 온전히 받아내었습니다. 그 순간 조선의 엄격한 법도는 저 멀리 경복궁의 깊은 연못 속으로 영원히 침잠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튿날 새벽이 밝아오자 세자궁 내관들은 사색이 된 얼굴로 텅 빈 침소를 바라보며 서로의 눈치만 살피고 있습니다. 이불은 온기가 가신 지 오래이며 창문 너머로 보이는 정원은 어젯밤 세자가 나간 흔적을 지우려는 듯 차가운 이슬만이 무성하게 맺혀 있습니다. 태종대왕의 서슬 퍼런 감시가 궐 안 구석구석을 훑고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이들이기에 그들이 느끼는 공포는 극에 달해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양령은 그 시각의 도성, 외곽의 한 비밀스러운 거처에서 어리의 하얀 목덜미를 바라보며 느긋하게 술잔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장차 꾸짖을 아버지의 무서운 불호령보다 지금 제 곁에서 술잔을 채우는 여인의 손끝이 만들어내는 곡선에 더 깊이 몰입합니다. 법도가 밥을 먹여주느냐 아니면 공자가 내 외로움을 달래주느냐는 냉소적인 물음이 그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로 남습니다. 태종 이방원은 추상으로서의 위엄을 갖추고 편전의 높은 자리에 앉아 양령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왕의 눈빛은 이미 모든 사실을 낱낱이 꿰뚫어보고 있다는 듯 날카롭고 차갑게 빛납니다. 양령이 구겨진 옷차림과 채 지우지 못한 술 냄새를 풍기며 머리를 조아리자 태종의 손에 들려있던 서책이 바닥을 치며 천둥 같은 굉음을 냅니다. 왕실의 장자로서 또한 장차 이 나라의 근간을 이어받을 세자로서 어찌 이리도 천박한 행실을 반복하느냐는 추궁이 쉴 새 없이 쏟아집니다. 하지만 양령은 고개를 깊이 숙인 채 속으로 비웃음을 흘리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피의 숙청을 통해 왕자를 차지하고 수많은 후궁을 거느리고 있으면서 왜 아들인 나에게는 단 한 명의 여인조차 허락하지 않는가 하는 반항심이 그의 가슴 밑바닥에서 뜨겁게 요동칩니다. 부자 사이의 공기는 깨진 도자기 파편처럼 날카롭게 부서져 내립니다. 양령의 방탕함은 날이 갈수록 대담해져서 멈출 줄을 모릅니다. 평양 기생소행과의 일화는 이미 도성 사람들 사이에서 공공연한 비밀이 되어 떠돌고 있습니다.
그는 세자라는 고귀한 신분을 숨기지도 않은 채 기방의 문턱을 제 집처럼 넘나들며 관료들이 바치는 뇌물 대신 아름다운 여인들의 이름과 그 거처를 적은 명부를 요구하기에 이릅니다.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가야금 소리에 취해 흥청거리는 그의 모습은 성리학자들이 꿈꾸는 이상적인 군주의 상과는 억만광년이나 떨어져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옥죄는 모든 경전과 예법을 불태워버리고 싶다는 충동을 매일 밤 술기운에 실어 보냅니다. 그에게 사랑은 골치 아픈 정치가 아니며 여인은 가문을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그저 찰나의 뜨거운 쾌락이며 동시에 무거운 왕관을 잠시나마 내려놓을 수 있는 유일한 도피처일 뿐입니다. 어리 사건의 전말이 태종의 귀에 공식적으로 보고되던 날의 조정은 그야말로 발칵 뒤집히고 맙니다. 세자가 남의 첩을 강제로 취했다는 사실은 명분을 무엇보다 중시하는 신료들에게 더할 나위 없는 공격의 빌미가 됩니다. 대관들은 앞다투어 세자의 폐위를 논하며 상소를 올리고 궁궐의 분위기는 마치 전쟁 직전의 폭풍 전야와 같이 무겁게 가라앉습니다. 그러나 양령은 오히려 담담한 표정으로 창밖을 응시합니다. 그는 자신을 가두려는 거대한 감옥의 문이 드디어 부서지기 시작했음을 직감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리를 숨겨둔 곳으로 사람을 보내 그녀의 안위를 세심하게 챙기면서도 자신을 압박하는 아버지에게 보낼 서찰을 구상합니다. 그 서찰은 간청이 아니라 명백한 도발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수많은 여자를 거느리시면서 소자의 작은 즐거움은 어찌 그리 용납지 못하시냐는 왕실의 권위에 정면으로 침을 뱉는 선언문을 작성합니다. 양령은 궁궐의 높은 누각에 올라 멀리 보이는 도성의 저작거리를 가만히 내려다봅니다. 저 아래에서는 이름 없는 백성들이 사랑을 하고 술을 마시고 자유롭게 논이며 하루를 보냅니다. 자신은 천하를 가질 운명으로 태어났으나 정작 자신의 마음 하나 편히 누일 곳을 허락받지 못한 신세라니 이보다 더한 조롱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는 손에 쥐고 있던 옥피리를 만지작거리며 깊은 생각에 잠겨듭니다. 만약 자신이 세자가 아니었다면, 그저 평범한 종친이나 한량으로 태어났다면 이토록 모진 비난을 듣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피 속에 흐르는 태종의 강력한 기질은 그를 결코 평범한 삶 속에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무엇이든 가져야만 직성이 풀리고 부서질지언정 굽히지 않는 그 독한 고집이 그를 파멸의 구렁텅이로 서서히 밀어넣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양령의 도발적인 서찰이 태종의 손에 직접 닿게 됩니다. 서찰을 한자 한자 읽어 내려가는 태종의 손등에 푸른 핏줄이 돋고 곁에 있던 내관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바닥에 납작 엎드립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그것도 일국의 임금에게 올리는 글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을 만큼 무례하고 노골적인 항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태종은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이 아이는 다독여서 될 물건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자신이 세운 이 나라의 기틀을 이 방탕한 아들에게 맡겼다가는 조선의 미래가 위태로울 것임을 그는 직감합니다. 왕의 결단은 차갑고도 신속하게 내려집니다. 자식에 대한 애정보다 국가의 존립을 우선시하는 냉혈한 군주의 면모가 다시금 살아납니다. 폐위의 서막은 그렇게 양령의 거침없는 펜 끝에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세자궁의 담장 너머로 무거운 빗줄기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양령은 쏟아지는 비를 온몸으로 맞으며 마당 한가운데 홀로 우두커니 서 있습니다. 비에 젖은 용포는 몸을 무겁게 짓누르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투명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곧 잃게 될 권력의 무게를 이미 마음속에서 내려놓은 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이제 곧 동생 충령에게 이 무거운 자리가 넘어갈 것임을, 그리고 자신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풍류객으로 기억될 것임을 그는 예견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후회하지 않습니다.
어리의 따뜻한 숨결과 기생들의 향기로운 술잔, 그리고 그 짧은 순간들에 느꼈던 살아있다는 감각이 왕자라는 차가운 의자보다 훨씬 값지다고 굳게 믿기 때문입니다. 양령의 이 소동은 단순한 스캔들을 넘어 왕실 권력 구조의 거대한 지각 변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세자의 여성 편력을 둘러싼 논쟁은 조정의 당파 싸움과 맞물려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그 중심에서 양령은 태연이 다음 만남을 기약합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들이 결코 유교적인 법도 아래에서 용서받지 못할 일임을, 그리고 그것이 자신이 간절히 원하는 자유로 향하는 유일한 길임을 말입니다. 어둠 속에서 다시 한번 궁궐의 높은 담장을 바라보는 그의 얼굴에 묘한 해방감의 미소가 번집니다. 조선 최고의 카사노바 혹은 가장 불행했던 세자라고 불릴 양령 대군의 본격적인 일탈은 이제 막 그 서막을 알리고 있을 뿐입니다. 평양에서 올라온 기생 소행의 이름이 도성 안의 한량들 사이에서 불길처럼 번져나가던 무렵 세자 이제의 귀에도 그 소문이 닿았습니다. 소행은 단순히 얼굴이 고운 기생이 아니라 노래와 춤은 물론이거니와 시문을 주고받는 재주가 당대의 문장가들을 부끄럽게 할 정도라는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양령은 궐 안의 답답한 공기를 가르며 다시 한번 금지된 외출을 감행하는데, 이번에는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선 강렬한 이끌림이 그의 발길을 기방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는 세자의 의복을 벗어 던지고 남루한 선비의 옷으로 갈아입은 채 소행이 머물고 있다는 기방의 후미진 방에 발을 들였습니다. 촛불 하나만이 넘실거리는 그 방 안에서 가야금 줄을 고르던 소행의 가느다란 손가락을 본 순간 양령은 자신이 다시는 예전의 모범적인 세자로 돌아갈 수 없음을 직감하며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소행은 눈앞의 사내가 일국의 세자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도도한 눈빛으로 그를 맞이하였고, 양령은 오히려 그 거침없는 태도에 묘한 쾌감을 느꼈습니다. 궁궐 안의 모든 여인이 자신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숨죽여 명령만을 기다릴 때 소행은 술잔을 채우며 세자의 눈을 똑바로 응시한 채 인생의 덧없음과 풍류를 논하기 시작했습니다. 양령은 그녀가 읊는 시 한 구절 한 구절이 자신의 심장을 날카롭게 파고드는 것을 느끼며 세상 그 어떤 경전보다도 이 기생의 목소리가 진리에 가깝다고 생각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두 사람 사이의 술잔은 비워지고 채워지기를 반복하였으며 양령은 자신의 어깨를 짓누르던 종묘사직의 무게를 잊은 채 소행의 부드러운 옷자락 끝에서 비로소 인간으로서의 자유를 맛보았습니다. 하지만 비밀은 오래가지 못하는 법이라 양령이 소행과 정을 통하며 매일같이 기방을 출입한다는 소문은 결국 아버지 태종의 정보망에 포착되고 말았습니다. 태종은 아들이 어리사건으로 한바탕 홍역을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기생에게 빠져 국사를 돌보지 않는다는 사실에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했습니다. 왕은 즉시 소행을 잡아들여 문초하고 그녀를 변방으로 유배 보낼 것을 명하였으나 양령은 이번에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서슬 퍼런 어명 앞에서도 소행을 지키기 위해 궁궐 마당에 무릎을 꿇고 앉아 시위를 벌이며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사랑하는 여인 하나 지키지 못하는 사내가 어찌 일국의 백성을 지키겠느냐는 그의 항변은 태종의 분노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되었지만 양령의 눈빛에는 한 점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양령의 이토록 집요한 여성 편력은 사실 단순한 호색이라기보다는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려는 필사적인 몸부림에 가까웠습니다. 태종은 형제들을 죽이고 왕위에 오른 냉혹한 군주였으며 장남인 양령에게 자신을 뛰어넘는 완벽한 군주가 될 것을 강요하고 또 강요했습니다. 양령은 서연의 학관들이 내뱉는 도덕적인 훈계가 가식으로 느껴졌고 아버지가 거느린 수많은 후궁과 그 사이에서 태어난 동생들을 보며 왕실의 윤리가 얼마나 이중적인지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소행과의 만남은 그 이중적인 세계에 대한 그만의 조롱이었으며 소행의 품 안에서 흘리는 눈물은 왕세자라는 화려한 껍데기 속에 갇힌 한 인간의 비명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소행을 통해 자신이 아직 살아있는 사내임을 확인받고 싶어 했으며 그 욕망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광적으로 변해갔습니다. 결국 소행이 궁 밖으로 쫓겨나고 유배길에 오르던 날, 양령은 세자의 채통을 완전히 버린 채 성문 밖까지 그녀를 쫓아갔습니다. 관군들의 창칼이 앞을 가로막았으나 양령은 그들을 밀치며 소행의 손을 잡고 반드시 다시 만날 것을 맹세하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도성의 백성들은 세자의 파격적인 행보에 혀를 내둘렀고 대신들은 조선의 앞날을 걱정하며 탄식의 상소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양령에게 소행은 단순히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 아니라 아버지가 세운 그 견고한 성벽에 균열을 내준 유일한 동지이자 연인이었습니다. 그는 멀어져가는 소행의 뒷모습을 보며 자신이 지켜야 할 것은 왕자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이 향하는 곳임을 다시 한번 뼈아프게 새겼습니다. 소행이 떠난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양령은 더욱더 거친 풍류의 세계로 빠져들었고 이제는 기생뿐만 아니라 4대 부가의 여인들에게까지 눈길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한밤중에 담을 넘어 정절을 지키던 과부의 방에 들거나 잔치에 불려온 악공의 아내를 유혹하는 등 상상을 초월하는 일탈을 일삼았습니다. 그의 행보는 이제 단순히 개인의 취향을 넘어 왕실의 위엄을 바닥으로 추락시키는 국가적인 재앙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양령은 자신을 향한 비난의 화살이 거세질수록 더욱 화려한 옷을 입고 더욱 독한 술을 마시며 자신의 외로움을 감추려 애썼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자신을 억압하는 모든 규율로부터 완벽하게 자유로워지는 순간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조정의 중신들은 이제 대놓고 세자의 폐위를 거론하기 시작했고 태종 또한 결단의 시기가 다가왔음을 직감하며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태종은 양령을 불러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겠다며 학문에 정진하고 품행을 단정히 할 것을 명하였으나 양령의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걸어온 피의 길을 자신은 걷고 싶지 않으며 오직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사랑하고 즐기며 살고 싶다는 뜻을 분명히 전했습니다. 이 대화는 부자 사이의 마지막 끈을 끊어버리는 도화선이 되었고 양령은 편전을 걸어 나오며 자신을 감싸고 있던 세자의 권위가 모래성처럼 허물어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그 소리가 감옥의 문이 열리는 소리처럼 경쾌하게 들린다고 생각하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양령의 일탈은 멈추지 않고 계속되어 이번에는 상황인 정종의 애첩이었던 초궁장에게까지 마술을 뻗치게 됩니다. 이는 효와 예의를 중시하는 조선 사회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폐륜적인 행위로 간주되었으며 양령의 입지는 이제 벼랑 끝으로 내몰렸습니다. 초궁장의 아름다움에 매료된 양령은 그것이 큰아버지의 여인이라는 사실조차 안중에 없었으며 오직 자신의 욕망이 이끄는 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는 초궁장을 몰래 불러내어 미래를 즐기며 왕실의 금기를 하나하나 깨뜨려 나가는 과정에서 형용할 수 없는 파괴적인 쾌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이 파멸할 것을 알면서도 그 파멸의 불꽃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나방과도 같은 처지였습니다. 초궁장과의 스캔들이 천하에 드러나자 태종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양령에게 엄중한 벌을 내릴 것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양령은 이 상황에서도 태연하게 실을 읊으며 자신의 행위가 인간의 본성에 충실한 것일 뿐이라고 강변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죄인 취급하는 신료들의 눈을 당당하게 마주하며 당신들이 숨어서 저지르는 추잡한 짓들에 비하면 나의 사랑은 훨씬 순수하다는 조롱을 던졌습니다. 양령의 이런 태도는 기득권 세력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었으며 그가 단순히 미친 것이 아니라 체제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는 공포감을 심어주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는 왕실이라는 거대한 연극 무대 위에서 각본대로 움직이기를 거부한 유일한 배우였던 것입니다. 결국 양령의 파격적인 행보와 끝없는 여성 편력은 그를 왕좌에서 끌어내리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지만 그는 그것을 패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양령은 소행과 초공장 그리고 수많은 여인과 나누었던 뜨거운 기억들을 품에 안은 채 폐위라는 운명을 담담히 받아들일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는 이제 세자라는 무거운 짐을 벗어 던지고 조선 최고의 풍류객으로서 진짜 인생을 시작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궐 밖으로 쫓겨나는 그 순간에도 그의 시선은 도성, 어딘가에 있을 또 다른 여인과 달빛 아래에서 나눌 술잔을 향해 있었습니다. 양령대군의 전설적인 카사노바 기질은 이제 궁궐이라는 좁은 틀을 벗어나 조선 팔도 전역으로 뻗어나갈 준비를 마친 셈입니다. 조선 왕실의 법도는 부모에 대한 효와 형제 간의 우애를 그 무엇보다 앞세우는 통치 철학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세자 이제는 그 견고한 윤리의 담장을 비웃기라도 하듯 감히 상황이자 숙부인 정종의 애첩 초궁장에게 손을 뻗치는 전대미문이 사건을 일으킵니다. 초궁장은 본래 평양 출신의 기생으로 그 미색과 가무가 뛰어나 상황이 곁에 두고 몹시 아끼던 여인이었습니다. 양령은 숙부의 잔치에 참석했다가 그녀의 고혹적인 눈빛에 매료되었고 그날 이후 신분을 망각한 채 그녀를 향한 집요한 구애를 시작합니다. 1415년 태종실록 15년 5월 13일의 기록에 따르면 세자가 상황의 기생 초궁장과 정을 통한 사실이 발각되어 조정이 발칵 뒤집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호색을 넘어 왕실의 위계 질서를 송두리째 뒤흔든 폐륜적 행위로 간주되어 태종의 머리끝까지 분노를 치밀게 만들었습니다. 양령은 초궁장을 자신의 처소로 불러들이기 위해 세자의 권위를 남용하며 내관들을 압박하였습니다. 그는 숙부의 여인을 탐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얼마나 큰 결함인지 알고 있었으나 금지된 열매일수록 더욱 달콤하다는 파괴적인 충동에 몸을 맡겼습니다. 초궁장 역시 처음에는 세자의 접근에 당황하며 거부의 뜻을 비쳤으나 폭풍처럼 몰아치는 양령의 광기 어린 집착 앞에 결국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두 사람은 깊은 밤 궁궐의 외진 곳에서 은밀한 만남을 가졌고 양령은 그녀의 품 안에서 숙부인 정종과 아버지 태종이라는 거대한 존재들로부터 느끼던 압박감을 잠시나마 잊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르는 행위가 왕실의 근간을 갉아먹는 독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도끼 어린 향취를 들이마시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가 결국 상황 정종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정종은 성품이 온화한 군주였으나 조카가 자신의 여인을 건드렸다는 사실에는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정종은 동생인 태종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이 일을 겉으로 크게 내색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태종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태종은 즉각 소행을 유배 보냈던 것과 마찬가지로 초궁장을 궁 밖으로 내치고 그녀와 연루된 자들을 엄하게 문초하도록 명하였습니다. 태종실록의 기록은 당시 태종이 이 사건을 얼마나 엄중하게 다루었는지 보여주며 세자의 품행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음을 신료들에게 공표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적고 있습니다. 양령은 도리어 아버지가 상황의 체면을 생각하지 않고 이를 크게 벌인다며 반발하는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양령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자신이 원하는 여인을 가질 수 없다면 이 나라도 왕자도 의미가 없다는 극단적인 허무주의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초궁장이 궁에서 쫓겨나자 식음을 전폐하고 자신의 방에 틀어박혀 시위하듯 울부짖었습니다. 그는 대신들이 올리는 상소를 비웃으며 그들이 뒤에서는 온갖 추잡한 짓을 일삼으면서 세자인 자신에게만 도덕의 잣대를 들이대는 위선을 혐오하였습니다. 그는 초궁장과의 만남이 단순한 유희가 아니라
팍제된 인형처럼 살아야 하는 세자의 운명에 던지는 가장 강렬한 저항이었다고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태종은 그런 아들의 눈빛에서 자신을 닮은 지독한 고집을 발견하고 깊은 탄식에 빠졌으며 이제는 교육이 아닌 처벌만이 유일한 해결 책임을 직감하기 시작했습니다. 초궁장 사건의 여파로 세자궁의 학관들은 모두 파직되거나 처벌을 받았습니다. 세자를 제대로 보필하지 못했다는 명목이었으나 사실상 양령의 광기를 막을 수 있는 자는 조선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양령은 학관들이 떠난 자리에 다시 기생들을 불러들였고 심지어는 사대부 집안의 여종이나 관비들까지 닥치는 대로 건드리며 자신의 여성 편력을 과시했습니다. 실록에는 양령이 여종들을 궐 안으로 들여오기 위해 담장을 헐거나 몰래 구멍을 냈다는 구체적인 정황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고귀한 왕실의 피가 흐르는 몸으로 가장 낮은 곳의 여인들과 어울리며 신분 사회의 근간을 비웃었습니다. 그에게 여인의 신분은 중요하지 않았고 오직 그 순간의 교감과 욕망의 해소가 삶의 유일한 목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조정의 분위기는 이제 세자 옹호론자와 폐위론자로 갈려 극한의 대립을 이어갔습니다. 황희와 같은 대신들은 그래도 세자를 가르쳐서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양령의 행보는 그런 옹호론자들의 입지마저 좁게 만들었습니다. 양령은 자신이 지지를 받든 비난을 받든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을 비판하는 신료들의 부인이나 딸이 아름답다는 소문을 들으면 일부러 그들의 집 근처를 배회하며 무력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러한 광포한 행동은 양령이 단순히 호색한이 아니라 왕실의 권위를 이용해 주변의 모든 질서를 파괴하려 드는 폭군으로 번질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태종은 아들이 왕이 되었을 때 벌어질 피해 숙청보다 이런 도덕적 붕괴가 가져올 왕조의 멸망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양령은 자신을 향한 감시의 눈길이 심해질수록 더욱 기발한 방법으로 여인들을 만났습니다. 그는 환관의 옷을 입고 변복하여 기방에 숨어들거나 사냥을 핑계로 궁을 나가 인가 근처에서 마음에 드는 여인을 보며 보쌈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실록 1417년의 기록을 보면 세자가 장사치처럼 꾸미고 저작거리를 누비며 여인들을 희롱했다는 기사가 등장하는데 이는 당시 왕실로서 상상도 할 수 없는 파격이었습니다. 그는 백성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 자유를 만끽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유린하며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뒤틀린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양령에게 도성은 거대한 사냥터였고 모든 아름다운 여인은 그가 반드시 차지해야 할 전유물이었습니다. 태종은 결국 양령을 불러 마지막 경고를 전하며 눈물을 흘리기까지 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 얼마나 많은 피를 손에 묻혔는데 어찌 나를 이토록 힘들게 하느냐는 아버지의 호소에도 양령의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죽인 삼촌들과 외삼촌들의 이름을 나열하며 아버지가 흘린 피가 자신에게는 저주로 내려왔다고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여인들에게 집착하는 것은 그 피의 저주를 잊기 위한 자신만의 몸부림이라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양령은 아버지와의 심리적 단절을 선언했습니다. 이 대화 이후 태종은 더 이상 아들을 설득하려 하지 않았으며 은밀하게 셋째 아들 충녕대군의 거동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초궁장은 유배지에서도 양령의 이름을 부르며 그리워했다고 전해지지만 양령은 이미 또 다른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긴 상태였습니다. 그의 사랑은 불꽃처럼 뜨거웠으나 그만큼 빨리 식어버리는 성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소유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짜릿한 성취감을 사랑했을 뿐 한 여인과 진정한 안식을 나누는 법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의 여성 편력은 왕실이라는 거대한 시스템 속에서 자아를 잃어버린 한 인간이 저지르는 자해 행위와도 같았습니다. 양령은 자신이 망가질수록 아버지가 괴로워한다는 사실에 묘한 쾌감을 느꼈고 그 쾌감은 더 강렬하고 더 금기된 여인을 찾는 동력이 되었습니다.
숙부의 애첩 초궁장과의 스캔들은 그를 세자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결정적인 명분이 되었고 왕실의 종친들조차 그에게 등을 돌리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양령은 여전히 고개를 꼿꼿이 든 채 자신의 길을 가겠노라 선언합니다. 그에게 남은 것은 이제 폐위라는 정해진 수순과 그 수순을 완성해줄 최후의 여인 어리와의 만남뿐이었습니다. 조선 팔도를 뒤흔든 카사노바 양령의 광기는 이제 왕궁의 높은 담장을 허물고 세상을 향해 폭발하기 직전의 화산처럼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역사는 그를 폐륜하라 기록할 준비를 마쳤으나 양령은 오직 자신의 심장이 가리키는 여인의 치맛자락만을 쫓고 있었습니다. 조선의 법도가 살아 숨쉬는 한양 도성 한복판에서 세자 이제의 시선은 다시 한번 금지된 곳을 향해 고정되었습니다. 전직 관리 곽선의 첩으로 알려진 어리라는 여인의 미색이 도성 안의 은밀한 소문으로 떠돌자 양령의 가슴 속에는 걷잡을 수 없는 정복욕이 불타올랐습니다. 태종실록 1417년의 기록을 보면 세자가 어리의 미모를 전해 듣고 그녀를 탈취하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웠음이 여실히 드러나 있습니다. 양령은 세자의 위엄을 갖추어야 할 일상조차 팽개친 채 밤마다 신복들을 보내 어리의 거처를 정탐하게 하였고 그녀가 사가에 머물고 있다는 확신이 서자마자 직접 말에 올라타 어둠을 가르며 달렸습니다. 남의 아내이자 첩인 여인을 탐한다는 것은 사대부 사회에서 목숨을 걸어야 하는 중죄였으나 양령에게는 오직 소유하고 싶다는 맹목적인 갈증만이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양령이 어리의 집 담장을 넘어 방 안으로 들이닥쳤을 때 그녀는 갑작스러운 세자의 등장에 사색이 되어 바닥에 엎드려 자비를 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양령은 그녀의 겁에 질린 눈망울을 내려다보며 오히려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을 느꼈고 강제로 그녀를 일으켜 세워 자신의 말 뒤편에 태웠습니다. 곽선의 집 가솔들이 저항하려 하였으나 일국의 세자를 가로막을 담력은 그 누구에게도 없었으며 양령은 보란듯이 그녀를 이끌고 도성을 질주하였습니다. 1417년 2월 15일의 실록 기록에는 세자가 어리를 몰래 궁궐 안으로 들여와 별실에 숨겨두고 밤낮으로 그녀와 어울렸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기생과 논의는 수준을 넘어 사대부의 가정을 파탄내고 여인을 납치한 것이나 다름없는 극악한 범죄였으며 양령은 이 모든 과정을 유의처럼 즐겼습니다. 어리는 처음에는 눈물로 밤을 지새우며 세자의 손길을 거부하였으나 양령의 집요하고도 광기 어린 애정 공세에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하였습니다. 양령은 어리에게 세상의 그 어떤 보석보다 귀한 비단을 내리고 그녀를 위해서라면 왕실의 창고를 비워도 좋다는 식으로 재물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는 어리의 무릎에 머리를 뉘고 자신이 궐 안에서 겪는 고통과 아버지 태종에 대한 원망을 쏟아내며 그녀에게서 모성애적인 안식을 갈구하였습니다. 어리는 세자의 불안정한 심리를 보며 연민을 느꼈고 두 사람의 기묘하고도 위태로운 동거는 궁궐의 깊은 응달 속에서 점차 견고해져 갔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미래는 궁궐의 수많은 눈과 귀를 피할 수 없었으며 비극의 그림자는 서서히 그들을 덮쳐오고 있었습니다. 세자가 남의 첩을 납치하여 궐 안에 숨겨두었다는 소문은 곧 태종의 귀에 들어갔고 왕은 이번만큼은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태종은 즉시 어리를 궁 밖으로 내치고 그녀를 도운 세자궁의 내관들과 종친들을 하옥하여 엄중히 문초하도록 명하였습니다. 하지만 양령은 아버지의 서슬 펄언 어명 앞에서도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어리를 지키지 못한 분노를 주변에 쏟아냈습니다. 그는 어리가 쫓겨난 뒤에도 비밀리에 연락책을 만들어 그녀에게 서신을 보내고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며 광포한 행동을 이어갔습니다. 실록에는 양령이 어리를 잊지 못해 식사를 거부하고 성질이 더욱 사나워져 주변 사람들을 구타하기까지 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어
당시 그의 집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양령은 어리를 향한 그리움을 이기지 못해 결국 금기된 행동을 다시 저지르는데, 그것은 어리를 몰래 다시 궁 근처의 민가에 숨겨두고 밤마다 담장을 넘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세자의 의관을 벗어 던진 채 평민의 옷차림으로 변복하고 어둠을 틈타 그녀의 거처로 스며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미래 현장에서 서로를 붙잡고 울먹이며 왕실의 법도가 자신들을 갈라놓는 현실을 저주하였고, 양령은 이 만남을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걸겠다는 맹세를 남발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적은 태종이 심어둔 밀탐들에 의해 일일이 보고되고 있었으며, 양령이 어리를 다시 만난다는 사실을 알게 된 태종은 마침내 아들에 대한 마지막 기대를 완전히 접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태종은 양령을 편전으로 불러 어리를 당장 죽이겠다고 협박하며 아들의 진심을 시험하였습니다. 그러자 양령은 무릎을 꿇는 대신 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만약 어리가 죽는다면 자신도 살아남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그토록 아끼는 왕위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사랑하는 여인 하나 마음대로 품지 못하게 하느냐며 소리를 높였고, 편전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었습니다. 태종은 아들의 눈에서 광기와 진심이 뒤섞인 불꽃을 보았고, 그것이 장차 조선의 종묘사직을 위태롭게 할 칼날이 될 것임을 확신하였습니다. 이날의 대화는 사실상 양령이 세자로서 가질 수 있는 마지막 명분을 스스로 불태워버린 순간이었습니다. 양령은 어리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대신들이 올리는 비판적인 상소문에 일일이 반박하는 글을 써서 올리는 대담함을 보였습니다. 그는 상소문을 통해 아버지가 많은 후궁을 거느리는 것은 정당하고 자신이 한 여인을 사랑하는 것은 왜 죄가 되느냐는 논리를 펼치며 왕실의 이중성을 공격하였습니다. 1418년 5월의 기록에 따르면 양령이 올린 서찰은 효를 근본으로 하는 조선 사회에서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불손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스스로를 망가뜨림으로써 아버지의 완벽한 왕국에 흠집을 내고 싶어 했으며, 그 수단으로 어리라는 여인을 선택한 측면도 없지 않았습니다. 양령에게 어리는 단순한 연인이 아니라 아버지의 권위에 대항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던 셈입니다. 어리는 양령의 집착이 깊어질수록 자신이 죽어야만 이 소동이 끝날 것이라는 공포에 휩싸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녀는 세자의 사랑이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낭떠러지로 밀어넣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양령은 그녀의 불안을 잃지 못한 채 오직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데 급급하였고, 어리를 만날 때마다 그녀의 몸에 새겨진 왕실의 낙인을 지워주겠노라 장담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하여 그녀는 이미 도성 안에서 세자를 망친 요녀로 낙인 찍혀 있었으며 수많은 유언 비어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양령의 광적인 애정은 어리에게는 서서히 숨을 조여오는 비단 올가미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결국 어리 사건은 양령 대군의 폐위라는 유례없는 역사적 사건의 직접적인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태종은 종친들과 대신들을 소집하여 세자의 행실이 도저히 국본을 이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음을 공식화하였고, 양령은 끝까지 어리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폐위되어 대군으로 강등될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도 오히려 시원하다는 듯 웃음을 터뜨리며 어리와 함께라면 산골짜기에서 농사를 짓고 살아도 좋다는 허황된 꿈을 꾸었습니다. 하지만 왕실은 그들에게 그런 평범한 삶조차 허락하지 않았으며, 양령이 궐 밖으로 쫓겨나는 순간 어리의 운명 또한 참혹한 결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양령은 세자의 관을 벗고 양령대군이라는 칭호를 받으며 궁궐의 육중한 문 밖으로 걸어 나옵니다. 그의 뒤편으로 통곡하는 내관들의 소리가 들려오지만 양령의 발걸음은 어딘가 가벼워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는 이제 자신을 옥죄던 왕세자의 의무에서 벗어나 오직 어리라는 여인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자유를 얻었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성문을 나서는 순간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낭만적인 풍류가 아니라 폐쇄자라는 꼬리표가 주는 멸시와 그가 사랑했던 여인들의 비극적인 최후였습니다. 조선 최고의 카사노바 양령의 삶에서 가장 화려하고도 치명적이었던 어리와의 사랑은 이렇게 조선 왕조의 물줄기를 영원히 바꿔놓으며 막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세자라는 고귀한 지위에서 스스로 내려온 것이나 다름없는 양령대군 이제의 앞날에는 차가운 새벽 서리 같은 냉대와 멸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폐위된 세자를 바라보는 조정 대신들의 시선은 마치 역병 환자를 대하듯 차가웠으며 그가 궁을 떠나던 날 하늘에서는 마치 그의 앞날을 예언이라도 하듯 음산한 가을비가 흩뿌리고 있었습니다. 1418년 태종 18년 6월의 기록을 살펴보면 양령이 세자에서 물러나 광주로 추방되던 당시의 긴박한 상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 그는 폐위되는 그 순간까지도 자숙의 기미를 보이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을 억압하던 굴레를 벗어던졌다는 해방감에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양령은 말에 올라타 궁궐의 정문을 나서며 뒤를 돌아보지 않았고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자신 때문에 고초를 겪고 있을 여인 어리에 대한 집착과 아버지를 향한 억눌린 분노만이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광주로 내려간 양령의 생활은 유백에게 그것이라기보다는 여전히 통제 불능한 망나니의 행보에 가까웠으며 그는 자신을 감시하는 관리들을 비웃으며 더욱 노골적인 풍류를 즐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내린 거처의 담장을 허물어 키를 내고 근처의 기생들을 불러들여 밤마다 술판을 벌였으며 이는 실록에 기록될 만큼 큰 파문을 일으킨 사건이었습니다. 태종은 아들이 시골에서나마 조용히 지내며 죄를 뉘우치기를 바랐으나 양령은 보란듯이 지방 관아의 관비들을 건드리고 사냥을 핑계로 인근 민가를 뒤지며 미모가 뛰어난 여인들을 수색하였습니다. 그에게 폐위는 패배가 아니라 도성이라는 좁은 울타리를 벗어나 조선 팔도라는 거대한 사냥터를 얻은 것과 다를 바 없는 축복이었으며 그의 여성 편력은 날개 돋친 듯 더욱 광폭해졌습니다. 이 시기에 양령이 보여준 가장 충격적인 행동은 자신을 버린 아버지 태종에게 보낸 한 통의 서찰에서 정점을 찍게 되는데 그 내용은 가히 조선의 근간을 흔들 만한 불충의 결정체였습니다. 그는 서찰에 적기를 아버지는 이미 수많은 후궁을 거느리고 있으면서 왜 아들인 나의 작은 즐거움만을 문제 삼아 이토록 가혹하게 구느냐며 왕실의 도덕적 이중성을 정면으로 비판하였습니다. 이 서찰은 태종실록 18년 5월 31조에 상세히 인용되어 있으며 양령은 자신의 행위가 단순히 여자를 밝히는 것이 아니라 인간 본연의 욕망에 충실한 것이라고 강변하였습니다. 아들이 올린 패륜적인 글을 읽은 태종은 손을 떨며 분노하였고 이때부터 양령을 단순히 철없는 아들이 아닌 왕권의 잠재적인 위협이자 가문의 수치로 여기며 철저히 외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양령의 광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그를 폐위로 몰아넣었던 여인 어리를 다시 자신의 곁으로 불러들이는 무리수를 두기에 이르렀습니다. 어리는 궁 밖으로 쫓겨난 뒤 몸과 마음이 만신창이가 된 채 사가에서 숨어 지내고 있었으나 양령은 그녀를 잊지 못하고 비밀리에 사람을 보내 그녀를 광주의 거처로 압송하듯 데려왔습니다. 두 사람은 재회한 뒤 서로를 붙잡고 통곡하였으나 그들의 사랑은 이미 비극적인 결말을 향해 달리는 폭주하는 마차와 같았습니다. 양령은 어리를 곁에 두고 다시는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겠다고 맹세하며 그녀를 위한 호화로운 방을 꾸며주었으나 이는 왕명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였기에 조정의 대관들은 양령의 목을 베어야 한다는 강경한 상소를 쏟아냈습니다. 어리는 양령의 집요한 애정 뒤에 숨겨진 파멸의 그림자를 누구보다 명확하게 느끼고 있었으며 자신으로 인해 왕실이 분열되고
양령이 끊임없이 고통받는 현실에 극심한 자괴감을 느꼈습니다. 양령은 그녀의 우울함을 달래주기 위해 더욱 자극적인 유의를 제안하고 비단과 보석을 가져다 주었으나 어리의 눈에는 그것들이 모두 죽은 사람에게 바치는 제물처럼 보일 뿐이었습니다. 실록의 이면에는 어리가 이 시기에 수차례 자결을 시도했거나 심각한 정신적 질환을 앓았다는 암시가 서려 있으며 그녀는 자신이 양령이라는 거대한 태양 옆에서 타 죽어가는 나방과 같은 존재임을 깨달았습니다. 양령의 사랑은 순수한 연정이 아니라 타인에 대한 배려가 결여된 지독한 자기만족적 소유욕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태종은 결국 양령의 거처에 엄명을 내려 어리를 다시 강제로 끌어내고 그녀에게 자결을 명하거나 혹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도록 방치하는 냉혹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어리가 양령의 품에서 강제로 끌려가던 날 광주의 하늘에는 벼락이 치고 폭우가 쏟아졌으며 양령은 관군들을 향해 칼을 휘두르며 광부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실록 1418년 6월의 기록은 이 참담한 광경을 짧지만 강렬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양령은 그녀가 떠난 뒤 방 안의 모든 기물을 부수고 스스로를 학대하며 극도의 발광 증세를 보였습니다. 어리의 죽음은 양령에게 있어 단순한 연인의 상실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유일한 인간적 유대감이 왕권이라는 거대한 폭력 앞에 분쇄된 상징적 사건이었습니다. 여인을 잃은 양령의 슬픔은 곧 기괴한 형태의 방탕함으로 변질되어 나타났는데 그는 이제 기생을 고르는 데 있어 어리와 닮은 구석이 있는 여인만을 찾는 이상 행동을 보였습니다. 그는 광주 일대의 모든 기생을 소집하여 경연을 벌이듯 미색을 품평하였고 조금이라도 어리의 분위기가 느껴지는 여인이 있으면 그 신분이 무엇이든 상관하지 않고 침소로 불러들였습니다. 양령의 이러한 행태는 주변 백성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었으며 왕실의 고귀한 피가 흐르는 대군이 백성들의 딸들을 유린한다는 소문은 민심을 흉흉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어리를 잃은 상실감을 채우기 위해 수많은 여인을 소모품처럼 갈아치우며 자신의 영혼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조정에서는 양령의 이러한 소동을 보고받을 때마다 그를 사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으나 동생인 충녕대군 즉 세종은 형을 감싸며 끝까지 보호하려 애썼습니다. 세종은 형의 방탕함이 권력 투쟁에서 밀려난 자의 처절한 도피임을 이해하고 있었기에 아버지를 설득하여 형의 목숨만은 부지하게 해주었습니다. 양령은 세종의 이러한 배려를 알면서도 동생 앞에서 일부러 더 비천한 여인들과 어울리며 자신의 망가진 모습을 과시하였습니다. 그는 세종의 성군다운 면모가 자신의 추악함과 대비될수록 묘한 쾌감을 느꼈으며 동생에게 짐이 되는 것이야말로 자신이 왕실에 할 수 있는 유일한 복수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양령은 어느 날 술에 취해 자신의 거처를 지키던 별감의 아내를 욕보이려다가 큰 싸움을 벌이기도 하였는데 이 사건은 양령이 신분을 초월한 호색한임을 만천하에 다시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막아서는 별감에게 내가 왕의 아들인데 내까지 놈의 계집 하나 취하는 것이 무슨 대수냐며 호통을 쳤고 이는 당시 신분 질서 속에서도 용납되기 힘든 포악한 행동이었습니다. 실록은 양령의 이러한 아나무인격 행동들을 낱낱이 기록하여 그가 왕제가 아님을 증명하는 사료로 활용하였으며 양령은 그 기록들이 자신의 이름을 더럽힐수록 더욱 대담하게 여인의 치맛자락을 쫓았습니다. 그는 역사 속에서 영웅으로 남기보다는 당대의 가장 지독한 악당이자 정욕의 노예로 기억되기를 자처하는 듯 보였습니다. 양령은 어리의 죽음과 자신의 몰락을 기리는 듯한 기괴한 연애를 베풀며 홀로 달빛 아래에서 춤을 춥니다. 그의 곁에는 이름 모를 기생들이 술잔을 들고 서 있으나 양령의 눈동자에는 그 누구의 모습도 담기지 않은 채 허공만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조선 최고의 카사노바라는 칭호조차 부질없게 느껴질 만큼 깊은 허무의 바다에 빠져 있었으며
그 허물을 달래줄 수 있는 것은 오직 끊임없는 육체적 쾌락뿐임을 확신합니다. 양녕대군의 여성 편력은 이제 단순한 바람기를 넘어 한 인간의 파멸적인 광기로 치닫고 있었고, 그 불꽃은 식을 줄 모른 채 다음 사건을 향해 무섭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세종이 즉위하고 태종이 상황으로 물러난 뒤에도 양녕대군의 거처인 광주 유배지에서는 끊임없이 여인들과 관련된 소동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1418년 9월의 실록 기록을 보면 양녕은 유배지에서 자신을 감시하는 관리들의 눈을 피해 인근 민가의 여인들을 탐하였고, 이를 말리는 이들에게 내가 비록 폐위되었으나 왕의 형이요 상왕의 아들이라며 아나무인으로 행동하였습니다. 그는 지방 관아의 이름 없는 기생들을 매일같이 갈아치우며 연애를 베풀었으며, 술에 취하면 여인들에게 왕실의 은밀한 비사를 떠벌리는 등 대군으로서의 품위를 완전히 저버린 채 광기 어린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양녕은 자신을 동정하는 세종의 서신을 받을 때마다 보란듯이 기생들을 양옆에 끼고 앉아 탑장을 쓰며 동생의 성군다운 면모를 조롱하듯 자신의 방탕함을 과시하는 일에 몰두하였습니다. 양녕의 여성 편력은 이제 신분과 장소를 가리지 않는 지경에 이르러 사냥을 나간다는 핑계로 산속의 사찰에 머물며 비구니들을 희롱하거나 인근 사대부가의 부녀자들을 엿보는 등 도덕적 타락의 끝을 보여주었습니다. 실록 1419년 기사에 따르면 양녕이 산속에서 만난 한 여인을 취하기 위해 그 남편을 위협하고 강제로 끌고 갔다는 보고가 조정에 올라와 세종을 곤혹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양녕은 여인의 아름다움에 취하면 그가 누구의 아내인지 혹은 어떤 처지인지는 안중에 없었으며, 오직 자신의 정욕을 채우는 것만이 삶의 유일한 목적이 된 것처럼 행동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을 비난하는 신료들을 향해 인간의 본성은 원래 추악한 것이라며 가식적인 예법으로 그것을 가리려 하지 말라고 소리 높여 외치며 도성의 엄격한 질서를 비웃었습니다. 이 시기에 양녕은 어리와 닮은 기생을 찾기 위해 전국에 이름난 기방에 사람을 보내 미모가 뛰어난 여인들을 수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어리의 죽음 이후 가슴 한구석에 뚫린 거대한 구멍을 수많은 여인의 육체로 메우려 애썼으나 그 어떤 여인도 그의 타오르는 갈증을 잠재우지 못하였습니다. 양녕은 침소에 든 여인이 어리와 조금이라도 다른 몸짓을 보이면 불같이 화를 내며 그녀를 쫓아냈고, 다시 새로운 여인을 불러들이는 악순환을 반복하며 스스로를 파괴해 나갔습니다. 그의 거처는 매일 밤 여인들의 울음소리와 양녕의 광기 어린 웃음소리가 뒤섞인 지옥과 같은 풍경으로 변해갔으며, 이는 왕실의 권위를 깎아내리는 가장 큰 수치로 작용하였습니다. 태종은 상왕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아들 양녕의 이러한 행태를 전해 듣고는 내가 죽어야 저놈이 정신을 차리겠느냐며 통곡하였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양녕은 아버지의 눈물조차 자신의 욕망을 꺾는 도구가 될 수 없음을 행동으로 보여주었고, 오히려 아버지가 아끼는 여인들 중 하나를 빼돌릴 계획까지 세우는 대담함을 보였습니다. 그는 상왕의 처소 근처를 배회하며 궁녀들을 유혹하고 그들에게 값비싼 놀이개를 건네며 마음을 사려 하였는데, 이는 왕실 내에서 반역에 가까운 행위로 간주되었습니다. 양녕에게 있어 여인은 단순히 쾌락의 대상이 아니라 아버지 태종에게 가할 수 있는 가장 아픈 복수의 수단이자 세상을 향한 분노의 배출구였던 셈입니다. 양녕은 어느 날 유배지를 탈출하여 한양 근처까지 몰래 잠입한 뒤 과거 자신이 정을 통했던 여인들을 수소문하여 미래를 시도하는 기행을 저질렀습니다. 변복을 하고 갓을 깊게 눌러쓴 채 도성의 뒷골목을 누비는 양녕의 모습은 한때 일국의 세자였다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초라하고도 위험해 보였습니다. 그는 기방의 뒷문을 두드려 예전에 알고 지내던 기생들을 불러내 술판을 벌였으며, 그 자리에서 자신이 다시 왕이 될 것이라는 허황된 소리를 내뱉으며 여인들을 현혹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결국 금이군에게 발각되어
양령은 다시 강제로 유배지로 압송되었으나 그는 포박당하는 순간에도 곁에 있던 기생의 손을 잡으며 다음 만남을 기약하는 여유를 보였습니다. 세종은 형의 이러한 기행이 단순한 호색이 아니라 폐위 이후 느끼는 극심한 상실감과 울화에서 기인한 것임을 알고 그를 달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세종은 양령에게 풍부한 식료품과 술 그리고 화려한 의복들을 내려주며 마음을 다스릴 것을 권유하였으나 양령은 보내온 물건들을 기생들에게 나누어주며 비웃었습니다. 그는 세종이 보낸 내관에게 전하기를 너희 임금은 책 속에 갇혀 살지만 나는 여인의 품 안에서 진정한 세상을 본다고 말하며 자신의 방탕함을 정당화하였습니다. 양령은 세종의 성덕이 높아질수록 자신의 추악함을 더욱 극단적으로 드러냄으로써 왕실이라는 화려한 무대 뒤편에 숨겨진 인간의 적나라한 욕망을 대변하려 하였습니다. 양령은 유배지 인근의 농가 여인들을 겁탈하려다 마을 주민들에게 몽둥이 찜질을 당할 뻔한 위기를 겪기도 하였는데 이는 대군으로서 겪을 수 있는 최대의 수모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상처 입은 얼굴로 돌아와서도 다시 술을 찾으며 마음에 든 여인을 반드시 데려오라고 부하들을 닥달하였습니다. 실록 1420년의 기록에는 양령의 종들이 민가에 난입하여 여인들을 납치하고 재물을 약탈하는 일이 빈번하여 백성들이 그가 머무는 곳을 피했다는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라면 백성들의 고통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으며 왕실의 피가 흐른다는 자부심을 오직 여인을 차지하는 데만 사용하였습니다. 양령의 여성 편력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기괴해져서 이제는 늙은 기생이나 병든 여인들에게까지 관심을 보이는 등 종잡을 수 없는 행보를 보였습니다. 그는 인생의 모든 고난과 풍파가 여인의 몸에 새겨져 있다고 주장하며 신분을 막론하고 수많은 여인과 관계를 맺으며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을 즐겼습니다. 그는 술상 앞에서 기생들에게 자신의 어머니인 원경왕후에 대한 그리움과 아버지에 대한 증오를 쏟아내며 울다가 웃기를 반복하는 정서적 불안 증세를 보였습니다. 여인들은 양령의 광기 속에서 연민을 느끼기도 하였으나 그가 보여주는 폭력적인 소유욕 앞에서는 모두가 두려움에 떨며 도망치기에 바빴습니다. 조정에서는 양령의 거처를 더욱 강화하고 외부와의 접촉을 완전히 차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았으나 세종은 끝내 형을 가두지 않았습니다. 양령은 이러한 동생의 자비를 비웃기라도 하듯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다시 기생들을 불러들여 연회를 벌였고 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관아의 물품을 빼돌리는 대담함을 보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르는 모든 범죄가 왕실의 이름으로 덮어질 것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으며 그 권력을 여인의 치맛자락 아래에서 탕진하는 것을 생의 유일한 낙으로 삼았습니다. 양령에게 조선은 거대한 놀이터였고 그 안의 모든 여인은 자신이 언제든 취할 수 있는 장난감에 불과하였습니다. 양령 대군의 이토록 지독한 여성 집착은 결국 그를 역사상 유례없는 문제적 인물로 각인시켰으며 그의 이름 앞에는 늘 방탕과 일탈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붙게 되었습니다. 그는 폐위 이후의 삶을 속죄가 아닌 탐닉으로 채웠으며 그 과정에서 만난 수많은 여인은 그의 일그러진 자아를 투영하는 거울이 되었습니다. 양령은 달빛이 부서지는 연못가를 거닐며 자신이 가졌을지도 모를 왕관보다 지금 손에 쥔 여인의 차가운 손이 더 진실하다고 믿으며 다시 한번 깊은 어둠 속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의 끝없는 욕망의 연대기는 이제 중반을 넘어서며 더욱 자극적이고 파괴적인 사건들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태종대왕이 승하하고 세종의 치세가 깊어짐에 따라 양령 대군의 방탕함은 자중하기는커녕 오히려 거칠 것이 없는 망나니의 칼춤처럼 변모하였습니다. 1422년 세종 4년의 실록 기록을 살펴보면 상황이었던 태종이 세상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기 중임에도 불구하고 양령은 유배지인
이천에서 기생들을 불러들여 질펀한 술판을 벌였다는 보고가 조정에 올라왔습니다. 그는 푸친의 상중이라는 사실조차 망각한 채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여인들의 가야금 소리에 맞춰 춤을 추었으며 이를 꾸짖는 종친들에게 아버지는 가셨으나 나는 살아있으니 어찌 즐기지 않겠느냐며 비릿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양령은 여인들의 술잔에 넘치는 향취 속에서 자신을 억누르던 마지막 거대한 기둥인 태종의 존재가 사라졌음을 확인하며 조선 팔도를 향해 더욱 노골적인 호색의 발톱을 드러내기 시작하였습니다. 양령은 이천의 유배 거처를 사실상의 사설 기방으로 꾸미고 전국에 이름난 소리꾼과 미모의 기녀들을 비밀리에 불러 모으는 대담한 행보를 보였습니다. 그는 특히 유부녀들을 유혹하여 자신의 거처로 끌어들이는 위험한 도발을 즐겼는데 실록 1423년의 기록에는 인근 군수의 첩과 정을 통하기 위해 밤마다 담을 넘어 관아의 내야까지 침입했다는 경악스러운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지위에 높고 낮음을 막론하고 마음에 든 여인이 있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차지하였으며 그 남편들이 왕실의 권위에 눌려 울분을 삼키는 모습을 보며 기묘한 정복욕을 느꼈습니다. 양령에게 여인은 단순한 성적 대상이 아니라 자신이 여전히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는 착각을 심어주는 유일한 전리품이자 아버지가 세운 도덕의 왕국을 파괴하는 강력한 도구였습니다. 어느 날 양령은 사냥을 핑계로 경기도 광주 일대를 누비다가 한 가난한 선비의 아내를 보고 첫눈에 반하여 그녀를 보쌈하듯 납치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여인의 남편이 목숨을 걸고 가로막았으나 양령의 종들은 대군의 명이라며 그를 무참히 폭행하고 여인을 수레에 실어 날랐습니다. 양령은 겁에 질린 여인에게 금가락지와 비단을 내밀며 환심을 사려 하였으나 여인이 자결을 시도하며 완강히 거부하자 오히려 그 기계에 매료되어 그녀를 더욱 집요하게 괴롭혔습니다. 이 사건은 지역 백성들 사이에서 커다란 공분을 샀고 세종에게까지 상소가 올라갔으나 양령은 오히려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여인을 얻는 것이 어찌 죄가 되느냐며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그의 여성 편력은 이미 상식을 벗어나 타인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폭력으로 변질되어 있었습니다. 세종은 형이 이러한 소행을 보고받을 때마다 가슴을 치며 탄식하였지만 종친의 수장인 형을 처벌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많은 여종과 재물을 보내 형의 마음을 돌리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세종이 보내준 미모의 여종들은 양령에게 있어 그저 하룻밤의 놀이기에 불과하였으며 그는 동생의 호의를 비웃듯 더욱 자극적인 스캔들을 찾아 도성의 경계를 넘나들었습니다. 양령은 세종이 보낸 내관에게 말하기를 주상은 책장 속에 갇힌 도덕을 논하지만 나는 여인의 살결 속에서 살아있는 우주를 만난다고 비아냥거리며 왕권의 엄격함을 조롱하였습니다. 그는 세종의 성덕이 천하를 뒤덮을수록 자신의 추악함을 더욱 극명하게 대비시키며 왕실이라는 성역 뒤에 숨겨진 인간의 적나라한 욕망을 대변하는 괴물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양령의 여성 집착은 이제 기이한 수집벽으로 이어져 각 지방의 특색 있는 기생들을 종류별로 모아 자신의 처소에 가두어두고 매일 밤 다른 여인과 동침하는 기행을 일삼았습니다. 그는 평양의 기녀는 가무가 뛰어나고 영남의 기녀는 정조가 깊다는 식의 품평을 실록의 기록처럼 상세히 남기며 여인들을 물건 다루듯 취급하였습니다. 실록 1425년의 기사에는 양령이 거느린 여인들이 수십 명에 달하여 그 부양비조차 감당하기 힘들 정도였다는 기록이 등장하는데 이는 당시 왕실 재정에도 적지 않은 부담을 주었습니다. 양령은 여인들이 서로 시기하여 싸우는 모습을 술잔을 기울이며 감상하였고 그 소란스러운 현장에서 비로소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끼는 변태적인 성향을 드러냈습니다. 이 시기 양령은 과거 자신이 그토록 집착했던 어리와 닮은 여인을 찾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고 그러던 중 충청도 지방에서 어리를 빼닮은 한 관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왕실의 명령도 없이 독단적으로 충청도로 달려가 관아의 창고를 열어 재물을 뿌리고 그 관비를 자신의 첩으로 삼아 데려오는 파격적인 행보를 보였습니다. 1427년 실록 기록에 따르면 양령은 이 여인을 위해 새로 집을 짓고 그녀를 정경부인처럼 대우하며 주변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여인이 어리와 조금이라도 다른 말투나 행동을 보이면 즉시 싸늘하게 식어버리는 냉혹함을 보였고, 결국 그녀는 양령의 변덕을 견디지 못하고 미쳐버리거나 도망치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곤 하였습니다. 양령은 또한 사대부가의 잔치에 초대받지 않았음에도 불쑥 나타나 기생들을 가로채거나 주인집 여종들을 희롱하여 잔치 분위기를 망치기로 유명했습니다. 한 번은 정승의 집 연회에서 가장 아름다운 기생을 지목하여 내 방으로 보내라고 명령하였으나 주인이 거부하자 그 자리에서 술상을 엎고 난동을 부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실록은 이 사건을 두고 대군의 행실이 시정잡배와 다를 바 없으니 이를 엄벌해야 한다고 기록하고 있으나 세종의 비호 아래 양령은 여전히 무법자로 군림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대군이라는 지위를 오직 여인의 치맛자락을 들추는 데만 사용하는 타락한 권력자의 전형을 보여주며 조선의 법도를 비웃었습니다. 양령의 광적인 호색행위는 단순히 육체적 쾌락에 그치지 않고 여인들을 통한 정보 수집과 정치적 영향력 행사로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그는 기생들을 통해 각지 사대부들의 비밀스러운 사생활을 캐내어 이를 빌미로 자신을 비판하는 신료들을 협박하거나 입을 막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양령의 거처는 조선에서 가장 추잡한 정보가 모이는 곳이 되었으며 그 중심에는 늘 술에 취한 양령과 그를 떠받드는 기녀들의 은밀한 속삭임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비록 왕은 아니나 여인들을 통해 조선의 모든 사대부를 발밑에 두고 있다는 오만함에 빠져 있었으며 그 권력의 단맛에 취해 더욱 깊은 탐닉의 늪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조정에서는 양령의 거처를 강화하고 그와 연루된 기생들을 모조리 처형해야 한다는 극단적인 논의까지 오갔으나 세종은 끝내 칼을 뽑지 않았습니다. 양령은 이러한 상황을 정확히 읽고 있었으며 동생의 자애로움을 방패 삼아 더욱 과감하게 여인들을 유혹하고 납치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르는 모든 악행이 세종의 치세에 지울 수 없는 얼룩이 된다는 사실을 즐기는 듯 보였으며 이를 통해 죽은 아버지 태종에게 시위하는 듯한 태도를 유지하였습니다. 양령에게 여성 편력은 단순한 본능의 배출구가 아니라 세상을 향한 그의 일그러진 외침이자 가장 강력한 반항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양령은 수많은 여인에 둘러싸인 채 화려한 등불이 밝혀진 자신의 집 마당에서 거대한 연회를 엽니다. 그의 발치에는 비단이 깔려 있고 손에는 전국에서 올라온 명주가 들려 있으나 그의 눈동자는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갈증으로 이글거리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조선 최고의 카사노바를 넘어 하나의 거대한 욕망의 화신이 되었으며 그가 남긴 여인들의 눈물은 한강의 물줄기보다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양령대군의 이 광기 어린 유람은 이제 노년으로 접어들며 더욱 기괴하고도 노골적인 형태로 변모할 준비를 마쳤고 조선의 밤은 그의 끝없는 탐욕으로 인해 더욱 어둡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세종의 치세가 무르익어 조선의 산천의 태평성대의 기운이 감돌 무렵에도 양령대군 이제의 일상은 여전히 기방의 수량기와 여인들의 분내음으로 가득했습니다. 세종실록 1432년의 기록을 보면 세종은 형인 양령을 위해 한양 도성 근처에 거처를 마련해주고 수시로 진귀한 음식과 술을 내리며 그를 극진히 대접하였습니다. 그러나 양령은 동생의 이러한 배려를 틈타 대궐의 담장 근처까지 기생들을 불러들여 풍악을 울리는 대담함을 보였습니다. 그는 세종이 보낸 내관들이 예법을 논하며 자중을 요청할 때마다 허리춤에 찬 술병을 흔들며 주상은 나라를 다스리고 나는 이 술잔 속에 담긴 여인의 마음을 다스리니 이보다 더 좋은 분업이 어디 있느냐며
껄껄 웃었습니다. 양령은 세종이 구축한 엄격한 유교 질서의 틈바구니에서 유일하게 법도의 치외법권에 존재하는 괴물과도 같은 풍류객으로 남기를 고집하였습니다. 양령의 여성 편력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점차 교묘하고도 집요해졌으며 이제는 단순히 미색을 탐하는 것을 넘어 여인들의 신분적 제약을 파괴하는 데서 쾌감을 얻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양반가의 서녀들이나 몰락한 가문의 부녀자들을 은밀히 유혹하여 자신의 처소로 불러들인 뒤 그들에게 화려한 비단옷을 입히고 여왕처럼 대접하는 기행을 일삼았습니다. 실록 1435년의 기록에는 양령이 거느린 여인들 중에는 사대부가의 첩이었던 자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조정의 기강을 문란케 한다는 신료들의 통탄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양령은 자신을 탄핵하는 상소문이 올라올 때마다 오히려 그 상소를 올린 대신들의 비밀스러운 사생활을 기생들을 통해 캐내어 역공을 펼치는 등 노련한 수싸움까지 벌이며 자신의 하렘을 지켜나갔습니다. 어느 날 양령은 세종이 베푼 연회에 참석하였다가 궁중 악공의 딸인 한 소녀를 보고 눈독을 들이게 되는데 그녀는 이미 정혼자가 있는 몸이었습니다. 양령은 세종의 눈을 피해 악공을 협박하고 막대한 재물을 건네어 소녀를 강제로 자신의 첩으로 삼으려 하였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세종은 이례적으로 크게 노하여 양령을 질책하였습니다. 하지만 양령은 세종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내가 이 아이를 얻지 못하면 화병으로 죽을 것이니 차라리 지금 나를 죽여달라고 떼를 쓰는 추태를 보였습니다. 세종은 형의 목숨을 아끼는 마음에 결국 눈을 감아주었고 양령은 승리감에 도취되어 소녀를 가마에 태우고 도성을 가로질러 자신의 거처로 향하였습니다. 이는 양령이 왕의 권위를 자신의 성적 욕망을 채우는 방패로 사용한 대표적인 사례로 역사에 남았습니다. 양령은 또한 사냥을 나간다는 명목으로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를 유람하며 각 고을의 수령들에게 미모의 기생들을 상납할 것을 노골적으로 요구하였습니다. 그는 관아의 공금을 빼돌려 기생들에게 집을 지어주거나 그들의 친척들에게 벼슬을 알선해주는 등 부패의 온상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실록 1438년 기사에는 양령대군이 지나가는 고을마다 부녀자들이 겁에 질려 산속으로 숨어들었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그의 악명은 드높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막아서는 고을 수령들에게 주상 전하께서도 나를 건드리지 못하는데 내 놈들이 감히 내 앞길을 막느냐며 호통을 쳤고 양령의 광기 어린 기질을 아는 관리들은 그저 숨을 죽이며 여인들을 바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시기 양령과 세종의 관계는 참으로 기묘한 지점에 놓여 있었는데 세종은 형의 일탈을 보고받을 때마다 괴로워하면서도 형이 정사에 개입하여 역모를 꾀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여색에 빠져 지내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측면도 있었습니다. 양령은 이러한 동생의 정치적 계산을 역이용하여 더욱 방탕하게 행동함으로써 자신이 왕위의 뜻이 없음을 증명하는 동시에 가장 파격적인 자유를 누렸습니다. 그는 세종에게 보낸 서신에서 주상은 만백성의 어버이로 남으시고 나는 천하 기생들의 서방으로 남겠다고 적으며 형제간의 우애와 냉혹한 정치적 거래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줄타기하였습니다. 양령에게 여인은 자신의 목숨을 보전하는 정치적 수단인 동시에 억눌린 자아를 발산하는 유일한 창구였던 셈입니다. 양령은 한양 도성 내에 이름난 기방인 청양각을 아예 통째로 빌려 자신의 비밀 궁궐처럼 사용하였으며 그곳에서 매일 밤 신분을 초월한 대규모 연회를 베풀었습니다. 그는 종친들과 몰락한 양반들 그리고 저작거리의 광대들까지 한자리에 불러 모아 술을 마시며 예법을 파괴하는 유의를 즐겼습니다. 특히 그는 기생들에게 남장을 시키고 자신은 기생의 옷을 입는 등 성 역할마저 뒤섞는 파격적인 놀이를 즐겼는데 이는 당시 성리학적 질서가 지배하던 조선 사회에 가해진 커다란 충격이었습니다.
실록은 이 현장을 묘사하며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해괴한 광경이라고 기록하였으나 양령은 그 혼돈 속에서 비로소 자신이 왕실의 무거운 굴레로부터 해방되었음을 느꼈습니다. 양령의 여성 편력은 이제 외국에서 온 여인들에게까지 뻗쳐 명나라 사신들이 데려온 무희들이나 국경 근처의 여진족 여인들에게까지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는 이국적인 미색에 매료되어 그들의 언어를 배우고 그들의 풍습에 맞춘 연애를 열어 사신들을 경악게 하였습니다. 1440년의 기록을 보면 명나라 사신이 양령대군의 도를 넘은 호색 행위에 대해 예의가 아니라고 항의하자 양령은 사신의 면전에서 당신 내 황제도 여자가 많지 않으냐며 대꾸하여 외교적 결례를 범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는 국경과 민족을 초월하여 오직 미모만을 기준으로 여인을 탐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마찰을 자신의 호기로운 기질로 치부하며 무마하였습니다. 양령은 노년으로 접어들면서 자신의 정력을 과시하기 위해 각종 보양식과 약재를 찾는 데 혈안이 되었고 이는 다시 수많은 여인을 거느리기 위한 집착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는 전국의 10만이들을 동원하여 산삼을 캐오게 하고 이를 기생들과 나누어 먹으며 밤새도록 가물을 즐겼습니다. 실록 1442년 기사에는 양령대군이 늙어서도 기운이 왕성하여 하룻밤에 여러 여인을 취하니 이는 필시 괴이한 약물을 복용한 탓이라는 소문이 실려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육체가 쇠약해지는 것을 인정하기 싫어 더욱 공격적으로 여인들에게 매달렸고 그럴수록 그의 주변에는 진심 어린 사랑보다는 그의 권력과 재물을 노린 기녀들만이 들끓게 되었습니다. 조정의 대관들은 양령의 거처를 폐쇄하고 그를 다시 지방으로 멀리 유배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세종은 끝내 형을 곁에 두었습니다. 세종은 형이 저지른 수많은 여성 관련 스캔들이 결국 자신을 향한 무언의 항의이자 고통의 표현임을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양령은 세종의 이러한 깊은 속내를 알면서도 짐짓 모른 체하며 동생이 가장 아끼는 후궁의 조카딸에게까지 수작을 거는 등 끝없는 도발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조선에서 유일하게 왕을 화나게 할 수 있고 동시에 왕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존재임을 확인하며 그 짜릿한 권력감을 여인의 치맛자락 끝에서 만끽하였습니다. 양령대군의 이토록 지독하고 기묘한 여성 편력은 세종시대라는 가장 찬란한 황금기 뒤편에 드리워진 어둡고도 뜨거운 그림자였습니다. 그는 동생이 세운 완벽한 질서에 균열을 내는 유일한 파괴자였으며 그 파괴의 도구는 언제나 아름다운 여인들의 향기였습니다. 양령은 깊어가는 도성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세종의 성덕이 울려 퍼지는 경회루의 푹소리보다 곁에 누운 기생의 가녀린 숨소리가 훨씬 더 인간적이라고 생각하며 다시 술잔을 채웠습니다. 그의 카사노바적 기질은 이제 세종의 시대를 지나 수양대군이라는 또 다른 폭풍의 시대로 이어질 준비를 하고 있었으며 역사는 그를 조선 최고의 문제적 종친으로 기록할 준비를 마쳐가고 있었습니다. 세종대왕이 승하하고 문종을 거쳐 어린 단종이 왕위에 오르자 조정은 거대한 풍랑 속에 휘말렸으나 양령대군 이제의 여성 편력은 노년의 나이가 무색할 만큼 더욱 노골적이고 대담해졌습니다. 1453년 수양대군이 계유정난을 일으켜 권력을 장악하던 그 피비린내 나는 시기에도 양령은 도성 안팎에 이름난 기녀들을 자신의 처소로 불러들여 보란 듯이 화려한 연애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실록의 기록에 따르면 양령은 조카인 수양대군이 정적들을 숙청하는 동안 그 정계의 소용돌이에서 한 발짝 물러나 오직 여인들의 가야금 소리에 취해 살았으며 이는 역설적으로 그가 새로운 권력 실세인 수양대군으로부터 절대적인 신뢰를 얻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수양대군에게 내가 바라는 것은 오직 술과 여인뿐이니 그대들이 정사를 보든 피를 흘리든 나를 간섭하지 말라고 선언하며 왕실의 최고 어른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쾌락을 끝까지 움켜쥐었습니다.
양령은 노년의 나이에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갓 피어난 어린 기생들을 수집하듯 자신의 첩으로 삼았으며 이는 당시 왕실과 사대부 사회에서도 큰 비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실록 1454년 단종 2년의 기록을 보면 양령대군이 나이가 60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10대의 어린 소녀들을 취하여 그 부모들이 눈물로 호소했다는 기사가 실려 있을 만큼 그의 욕망은 식을 줄을 몰랐습니다. 그는 어린 여인들에게 전국의 귀한 보석과 비단을 안겨주며 그들의 환심을 샀고 자신의 거처를 화려한 꽃들로 가득 채워 마치 신선이 사는 별천지처럼 꾸며놓고 매일 밤 유흥을 즐겼습니다. 양령에게 나이는 숫자에 불과했으며 오히려 죽음이 가까워질수록 더욱 강렬한 육체적 쾌락을 통해 자신이 살아있음을 증명하려 애쓰는 광기 어린 집착을 보여주었습니다. 계유정난 이후 수양대군이 세조로 즉위하자 양령은 종친의 수장으로서 그를 강력하게 지지하였고 세조는 그 보답으로 양령의 방탕한 생활을 뒷받침할 막대한 재물과 노비들을 내렸습니다. 양령은 세조가 내린 권력을 오직 여인을 차지하는 데만 사용하였으며 한때 자신이 세자 시절 탐했던 어리와 비슷한 분위기를 풍기는 여인을 발견하면 그가 신하의 딸이든 관비든 상관없이 세조에게 청하여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세조실록 1456년의 기록에는 세조가 백부인 양령대군의 호색을 달래주기 위해 전국의 미녀들을 선발하여 보내주었다는 내용이 등장하는데 이는 양령이 권력의 비호 아래 조선 최고의 카사노바로서 정점에 도달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는 세조의 어명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그 어떤 법도와 예법의 구애도 받지 않은 채 여인의 치맛자락 속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양령은 어느 날 세조가 베푼 연회에서 명나라 사신이 감탄하며 아끼던 무의를 보고 그 자리에서 사신에게 무의를 나에게 양보하라고 요구하여 외교적 결례를 범하기도 하였습니다. 사신이 당황하여 거절하자 양령은 조선의 법도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사신의 숙소까지 사람을 보내 밤새도록 무의를 유혹하였고 결국 그녀를 자신의 처소로 데려오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명나라에까지 소문이 날 정도로 파문이 컸으나 세조는 백부의 기행을 호쾌한 풍류로 치부하며 무마해 주었습니다. 양령은 국경을 넘나드는 자신의 여성 편력이 조선 왕실의 기계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허세를 부렸고 여인들은 그의 노련한 유혹과 막강한 권력 앞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양령의 여성 집착은 이제 기이한 예술적 탐닉으로 이어져 자신이 거느린 여인들의 나신을 화폭에 담게 하거나 그들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시를 짓는 일에 몰두하였습니다. 그는 서예에 능했던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여 사랑하는 여인들의 이름과 그들과의 일화를 적은 서책을 비밀리에 제작하였으며 이는 후대의 전설적인 호색가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실록은 이러한 양령의 행보를 두고 노망난 종친의 추태라고 비난하였으나 양령은 세상을 향해 혀를 내두르며 죽기 전에 모든 아름다움을 품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대장부의 길이라고 항의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침실을 수많은 여인의 초상화로 도배하고 그 안에서 홀로 술을 마시며 과거 자신이 사랑했던 소행, 초궁장, 어리와의 기억을 현재의 여인들에게 투영하며 살았습니다. 양령은 또한 세조의 집권에 반대하던 사육신과 그 가문이 멸문지화될 때 그 가문이 여인들이 관비로 전락하자 그들 중 미모가 뛰어난 이들을 대거 자신의 첩으로 거두어들였습니다. 이는 정적의 아내와 딸을 취함으로써 자신의 권위를 과시하는 잔인하고도 탐욕스러운 행동이었으나 양령은 그녀들에게 비단 옷을 입히고 술을 따르게 하며 자신의 승리감을 만끽하였습니다. 실록 1457년 세조 3년의 기록에는 양령대군이 죄인의 처자식들을 거두어 방탕하게 노니는 것이 보기에 민망하다는 대간들의 탄핵이 빗발쳤으나 양령은 오히려 내가 그들을 거두어 굶주림을 면하게 해주었으니
이보다 큰 공덕이 어디 있느냐며 비아냥거렸습니다. 그의 여성 편력은 이렇듯 시대의 비극과 맞물려 더욱 잔혹하고도 화려한 꽃을 피웠습니다. 양령은 노년에도 전국 팔도를 유람하며 지방의 명기들을 찾아다녔고 그가 지나가는 길목마다 기방의 향취가 진동하였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고을 수령들에게 명령하여 가장 어린 기생들을 선발하게 한 뒤 그들과 함께 산천을 유람하며 시를 짓고 술을 마시는 것을 마지막 생의 낙으로 삼았습니다. 실록 1459년 기사에는 70을 바라보는 양령대군이 여전히 말에 올라타 여인을 뒤에 태우고 질주했다는 기록이 있을 만큼 그의 정력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수준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장수 비결이 끊임없는 여색과 풍류에 있다고 주장하며 유교적 금욕주의를 실천하던 조선의 사대부들을 비웃고 조롱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양령은 세조의 왕권 안정을 위해 조카인 단종과 동생인 금성대군 등의 처형을 강력하게 주장하였는데 이는 자신의 방탕한 생활을 보장해주는 세조에 대한 충성심의 발로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종친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피해 정치를 뒤로한 채 그 보상으로 얻은 재물로 다시 여인들을 불러 모아 연회를 열었습니다. 양령에게 혈육의 정보다 소중한 것은 자신의 침소를 채워줄 여인의 온기였으며 그는 역사적 비난을 온몸으로 받으면서도 여인의 치맛자락 아래에서 안식을 찾았습니다. 그의 이러한 행보는 훗날 역사가들에 의해 권력을 위해 인간성을 버린 호색한이라는 평가를 받게 되었으나 양령은 그 평가조차 술 한 잔에 털어버릴 만큼 대담한 기질을 유지하였습니다. 양령은 죽음이 머지않았음을 직감한 어느 날 자신이 거느린 수많은 여인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마지막 대연회를 베풀었습니다. 그는 수십 명의 기녀와 첩들에게 술을 따라주며 인생은 짧고 욕망은 길다는 마지막 교훈을 남겼고 그녀들이 흘리는 눈물을 보며 자신의 카사노바적 생애가 헛되지 않았음을 자축하였습니다. 실록은 이 연회를 두고 죽음을 앞둔 자의 최후의 발악이라고 기록하였으나 현장의 목격자들은 양령의 눈빛이 청년 시절의 그것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고 전합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아름다운 여인의 손을 놓지 않았으며 조선 왕조 500년 역사상 가장 화려하고 파격적이었던 여성 편력의 대단원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노년의 광기 섞인 탐닉과 세조시대의 피비린내 나는 권력 투쟁이 뒤섞인 채 마무리되어 갑니다. 그는 세자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대신 조선의 모든 아름다움을 자신의 침소로 불러들였으며 그 대가로 역사의 비난과 풍류객이라는 이중적인 이름을 얻었습니다. 양령은 이제 자신의 파란만장한 삶을 정리하며 마지막 여인과의 술잔을 비우고 조선 역사상 유례없는 전설적인 카사노바의 퇴장을 준비합니다. 그의 삶은 도덕과 법도의 조선 사회에서 유일하게 피어난 독한 향기의 꽃이었으며 그 향기는 이제 노년의 숨결을 타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채비를 마쳤습니다. 1462년 세조 8월 조선의 아침을 깨우는 서늘한 바람이 수강궁의 창가를 두드릴 때 양령대군 이제는 자신의 파란만장한 생애가 막바지에 이르렀음을 직감하였습니다. 침상에 누운 그의 곁에는 평생을 함께해온 수많은 여인의 향취 대신 무거운 정적만이 감돌고 있었으나 양령의 눈동자는 여전히 과거의 화려했던 기억들을 복기하듯 천장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실록의 기록에 따르면 양령은 임종 직전까지도 정신이 명료하였으며 자신을 문병 온 세조에게 나를 위해 눈물을 흘리지 말고 그저 좋은 술과 노래로 내 마지막 길을 배웅해달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는 일국의 세자로 태어나 만인의 우러름을 받았으나 스스로 그 자리를 걷어차고 여인의 치맛자락 속에서 평생을 보낸 자신의 선택에 대해 단 한 점의 후회도 없음을 분명히 밝히며 조선 최고의 풍류객다운 마지막 기계를 보여주었습니다.
양령은 숨을 거두기 전 자신이 거느렸던 첩들과 기생들을 불러 마지막 인사를 나누었는데 그 자리에서도 그는 특유의 유머를 잃지 않고 저승에 가서도 예쁜 여인을 찾을 터이니 너무 슬퍼하지 말라고 당부하였습니다. 실록 1462년 9월 7일 조에는 양령대군이 향년 69세로 별세하였다는 기사와 함께 그가 평생 저지른 수많은 여성 관련 스캔들과 일탈들이 다시 한번 나열되며 그의 복잡한 생애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대신들은 그가 죽자마자 예법에 어긋난 그의 행적들을 비판하며 시호를 내리는데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세조는 백부의 생전 공로와 우애를 생각하여 강직하고 너그럽다는 뜻의 강정이라는 시호를 내리며 그를 예우하였습니다. 양령은 그렇게 수많은 여인의 눈물과 질타를 뒤로한 채 조선 왕실 역사상 가장 문제적이고도 뜨거웠던 삶의 막을 내렸습니다. 사후에 밝혀진 양령의 가계는 그야말로 그의 여성 편력을 증명하는 방대한 목록과도 같았으며 정실부인 수천연비 김씨 외에도 수많은 첩에게서 얻은 자녀들이 조선 전역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실록과 선원록에 기재된 그의 자녀는 아들 10명과 딸 17명에 달하였으나 기록에 남지 않은 여인들과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손들까지 합치면 그 수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피를 조선 팔도에 퍼뜨리는 것을 마치 신성한 의무처럼 여겼으며 그가 만난 여인들은 천민부터 사대부까지 신분의 귀천이 없었기에 양령의 후손들은 조선 사회의 전 계층에 스며들게 되었습니다. 이는 성리학적 가계 계승을 중시하던 당시 사회에서 매우 이례적인 현상이었으며 양령이 남긴 가장 육체적이고도 생생한 역사의 흔적이 되었습니다. 양령이 남긴 예술적 자취 또한 그가 사랑했던 여인들과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는데 그가 쓴 숭례문의 현판 글씨는 마치 그의 거침없는 여성 편력을 닮은 듯 호방하고도 자유로운 필치를 자랑합니다. 후대의 문인들은 양령의 글씨를 보며 그가 만약 여색에 빠지지 않고 학문에 매진했다면 조선 최고의 명필이자 성군이 되었을 것이라 탄식하였으나 정작 양령은 생전에 글씨를 쓰는 행위 자체를 여인을 유혹하기 위한 수단이나 풍류의 도구로만 여겼습니다. 그는 종이 위에 먹을 뿌리듯 여인의 가슴 속에 자신의 흔적을 남기기를 즐겼고 그가 남긴 시문들은 대개 연모의 정과 육체적 탐닉을 찬양하는 파격적인 내용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양령에게 예술은 도덕을 닦는 수양이 아니라 욕망을 분출하는 또 다른 통로였던 셈입니다. 세월이 흘러 양령대군에 대한 평가는 극단으로 갈리게 되는데 유교적 가치관을 중시하는 사관들은 그를 왕실의 수치이자 폐륜하로 기록하였으나 저작거리의 백성들은 그를 권위의 틀을 깨부순 기인으로 기억하였습니다. 특히 야사에서는 양령이 동생인 세종의 천재성을 알아보고 그에게 왕위를 물려주기 위해 일부러 미친 척하며 여인들에게 탐닉했다는 양보설이 민간에 널리 퍼지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실록의 엄중한 기록들은 그가 단순히 연기를 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여색을 즐기고 자신의 욕망에 충실했던 사내였음을 끊임없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양령은 스스로 역사의 평가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오직 현재의 쾌락에 집중함으로써 조선이라는 거대한 시스템 속에서 유일하게 자유로운 영혼으로 남고자 하였습니다. 양령의 묘소는 현재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의 지덕사에 모셔져 있으며 그곳은 여전히 그가 남긴 풍류의 기운이 감도는 듯 고요하고도 기품 있는 모습으로 남아 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양령의 후손들이 대대로 번창하여 조선 후기에 이르러서는 왕실 종친 중에서도 가장 큰 문중을 형성하게 되었다는 점인데 이는 양령의 왕성한 생식력과 여성 편력이 가져온 뜻밖의 결과였습니다. 후손들은 조상의 방탕한 행적을 감추기보다는 그가 보여준 인간적인 면모와 세종과의 우애를 기리며 양령대군을 문중의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죽어서도 자신의 자손들을 통해
조선의 역사 속에 살아남았으며 그가 사랑했던 수많은 여인의 피는 오늘날까지도 우리 주변의 누군가에게 흐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조선 최고의 카사노바 양녕대군의 삶을 돌이켜보면 그는 단순히 여자를 밝힌 호색한이 아니라 절대 권력의 정점에서 느꼈던 고독과 압박을 여성이라는 존재를 통해 치유하려 했던 가련한 영혼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세운 피의 질서를 거부하고 여인의 따뜻한 품 안에서 평화를 찾으려 했으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난과 멸시를 자신의 훈장처럼 여기며 당당하게 살아냈습니다. 양녕에게 여인은 정복해야 할 대상인 동시에 자신을 온전히 받아주는 유일한 안식처였으며 그는 평생 그 안식처를 찾아 조선 팔도를 방랑한 영원한 유랑자였습니다. 그의 기질은 조선 왕조의 엄숙주의에 던져진 가장 발칙하고도 화려한 도전장이었습니다. 이제 대장정의 마지막 장을 덮으며 양녕대군 이제라는 인물이 남긴 진정한 의미를 되새겨봅니다. 그는 역사 속에서 박제된 위인이 되기를 거부하고 살아 움직이는 욕망의 화신으로서 자신의 생을 불태웠습니다. 소행, 초궁장, 어리 그리고 이름조차 남지 않은 수천 명의 여인과 나누었던 그 뜨거운 밤들은 조선 왕조실록의 차가운 먹물 뒤에 숨겨진 인간의 생생한 박동이었습니다. 양녕은 왕관 대신 술잔을 택했고 예법 대신 여인의 치맛자락을 선택함으로써 조선 역사상 가장 인간적이고도 파괴적인 캐릭터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의 여성 편력은 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시대의 억압에 저항한 한 인간의 가장 본능적인 외침이었던 것입니다. 그가 남긴 수많은 전설과 의문을 뒤로한 채 막을 내립니다. 조선 최고의 카사노바이자 풍류객 그리고 세종대왕의 가장 아픈 손가락이었던 양녕대군 이재. 그의 삶은 오늘날 우리에게 도덕이란 무엇이며 진정한 자유란 무엇인가라는 묵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역사는 그를 폐쇄자라 기록했지만 그는 스스로를 천하의 주인이라 믿으며 사랑하고 즐기고 떠났습니다. 달빛 아래 술 한 잔과 여인의 향기만 있다면 그곳이 곧 낙원이라 믿었던 남자 양녕대군의 화려한 외출은 조선의 밤하늘에 영원히 지지 않는 별이 되어 기록될 것입니다. 그의 뜨거웠던 생애를 기리며 이 긴 이야기를 마칩니다.